되었으므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복지재단 순서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광미연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순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창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복지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22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복지국에서는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도시 평택을 비전으로 정하고 권역별 균형 있는 복지시설 확충 등 5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국은 5과 3사업소 30팀으로 총 정원 175명에 현원 171명으로 현재 4명이 결혼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 규모 및 지역 복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복지국 예산은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6,146억 원으로 시 예산의 36.31%입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3만 9,035명, 차상위 수급자는 9,697명입니다. 취약계층은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 가족 등 22만 1,778명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4,845억 5,800만 원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1,164개의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사관으로 10쪽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주민의 사회 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 자원 조사를 통해 평택시 특성에 맞는 향후 4년간의 중장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사회 보장 조사 완료 후 계획 수립 TF팀을 구성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지역사회 보장 계획서 평가 및 주민 욕구 조사 분석, 복지 자원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복지 정책의 전망과 방향 제시 등 시민이 공감하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평택시의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 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대비 6억 2천만 원이 증액된 65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보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광복절 위문금 및 명절 위로금 등 지급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 남아공 6.25 참전 기념식 등 각종 보훈 선양 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소통과 참여를 함께하는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민간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통합사례관리 운영, 이웃살핌 행복도함 1:1 매칭사업, 경찰서 협업 위기가정 공동대응팀 운영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1인 가구 중장년층 안부살핌 서비스와 퇴원 환자 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나눔 문화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맞춤형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평택시 청년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는 청년 활동 공간 제공과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온라인 플랫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정보 제공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네트워크 운영,
청년정책 공모사업 등 추진을 통해 청년정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복지 안전망 확대를 통한 포용적 복지 실현입니다. 우리시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평택시 인구의 7%에 해당하는 28,363세대 39,035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7,566명을 신규 수급자로 책정하였으며 특히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추진하여 1,054명의 저소득층을 적극 구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재정 효율화를 위한 맞춤형 의료급여 관리 추진입니다. 우리시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및 타 법을 포함하여 1만 1,078명입니다. 지속적인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와 관련하여 장기 입원자, 고위험군 및 신규 수급자 등 개인별 맞춤형 사료 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 증진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거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 지원입니다. 보증금이 없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위기가정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정 증가에 대비하고자 작년 대비 2,4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주거 취약계층에게 전세 매입, 임대주택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주거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새로운 한걸음 자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인 평택지역자활센터와 시 자체 운영으로 현재 총 34개 사업단 455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자활 참여자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에 힘쓰고자 합니다. 금년 신규 자활사업으로 보호 종료 아동 등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인 위드 청년 제로 웨이스트 샵을 개소하여 친환경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양질의 자활사업 확대를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시민 개개인별 욕구 및 생활 실태에 따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합조사 관리뿐만 아니라 수급 탈락 가구도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북부 노인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북부 노인 복지관 신축은 총 5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 면적 12,351평방미터 규모로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노인대학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 노인 복지관을 이용한 어르신들께 조기에 쾌적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관 신축 공사입니다. 2023년 봉안당 만장시기 도래에 따라 제2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 199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 연 면적 4,886평방미터 규모로 봉안당, 재래단, 유족 대기실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등 제반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안시설 확충을 통하여 추모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생활 도모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및 취업 장애인 등 16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단순한 공공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 일자리를 발굴하고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 연계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서부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서부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권역별 장애인 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7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6,360평방미터 규모로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제반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장애인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여성 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생활 밀착형 여성 안심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과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운영, 스마트 도어벨 사업, 시민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주간 행사 개최와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개소한 평택 여성인권상담센터와 이번 달에 개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피해 여성과 가족을 보호 지원하고자 합니다. 27쪽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글로벌 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부 지역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및 외국인 상담소를 추가로 운영하여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교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60개소로 공공교육 이용률은 20.03%이며 연내에 11개소 추가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인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보육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 41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불량급식, 안전사고, 방역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건강한 영유아 보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지원비 등 6개 사업 148억 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사계를 진작하고 유능한 보육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어린이집 급식비 운영 지원과 함께 환경 개선 사업으로 12개 수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 보육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게 드리겠습니다. 31쪽 아동 돌봄 및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 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2개소를 상반기까지 추가 개설하고 하반기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으로 미등교하는 결식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아동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놀이체험 공간 확대를 위해 어린이 창의 체험관 건립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고 노후 공공 어린이 놀이터 개선 공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아기 36개월 이하인 가정에 지급하는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보호 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 행복한 미래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지원을 위해 평택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며 아동보호 관련한 사례회의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과 보호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아동의 권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예방적, 능동적인 사회 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부복지타운 내 드림스타트 서부사무소를 2월 중 개소하여 지역 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아동 중심의 욕구와 가구 여건에 따른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부모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속적인 지역 자원 발굴로 폭넓은 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100세 시대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연령별, 소외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일상의 변화로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학습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기준에 맞춰 온라인 및 대면 학습을 병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다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도시가 성장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언제나 배움 정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연 3기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교육장 확장 이전으로 권역별 평생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더욱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구직 희망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취업 상담, 직업 교육, 인턴 연계,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중입니다. 2022년에는 온 오프라인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구직자, 구인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고 배달의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평택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 시 인구 증가에 대비한 효과적 지식 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관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정책의 허브 역할 및 정보 문화 중심을 담당할 고덕중앙도서관은 고덕 한박산 공원 내에 부지 2만 평방미터, 연 면적 12,655평방미터를 예상하는 사업비 500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에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3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9월에는 건축기획 영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은 팽성 지역의 교육문화 거점이자 영어 특화 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22년 상반기에 건축기획 영역을 추진하고 2023년 기본 및 실시 설계 영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삭도서관은 최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모산 영신지구에 조성될 예정이며 지역 커뮤니티 중심이자 가족 친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중앙투자 재심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부지 매입 및 행정정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평택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최적의 공간 조성과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3쪽 범시민 독서운동 책 읽는 평택문화 확산입니다. 75명의 시민 도서 선정단의 공모도서 250여 권 중에서 선정한 3권을 중심으로 28개 협력학교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책 읽기를 즐기는 사업으로 책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통합을 통해 활기찬 도시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생애 초기 독서운동 북스타트 사업은 관내 기업이 기부한 도서관 발전 기금으로 0세부터 36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와 도서관 이용 가이드를 배부하고 있으며 어린 시절의 도서관 이용 습관이 평생의 독서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유아기 조기 독서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44쪽 독서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형성입니다. 동네 서점과 청년 동아리를 중심으로 청년 독서 문화 축제와 기획 전시 등 시민 협치 기반의 책 읽는 살롱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역 지역 공동체 문화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택 아메리칸 코너 운영과 다문화 독서 문화 사업을 통해 글로벌 문화 공동체를 조성하고 시민 누구나 평등한 문화적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독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45쪽 일상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강화입니다.
도서관이 다양한 강좌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정보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달의 도서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안중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평택시 문화 콘텐츠 창작 및 디지털 아카이빙입니다. 온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평택의 문화 콘텐츠를 생산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하는 평택 마을인물 백과사전 제작을 추진합니다. 평택 마을인물 백과사전 만들기 사업은 시민들이 마을의 역사를 직접 기록하고 출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총 7권의 책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매년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사업비는 약 2천만 원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록을 콘텐츠로 변환하는 작업에 청소년 참여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아카이빙 사업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의 사료관과 지역 문화 콘텐츠 생산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도서관 중심 민관 상생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의 지식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연대하고 협력하고자 합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 활성화와 관내 군부대 독서 환경을 지원하고 대학 도서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대학생들에게 도서관 실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 연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49쪽 공간 혁신을 통한 정보 서비스 변화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도서관 설치, 야외 독서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정보 서비스 공간 창출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독서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 작가와 인물 코너를 운영하고 임산부 맞춤형 책 배달, 점자책 제작 등 지역 특화 서비스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여가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도서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0쪽부터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소관 10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회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그 10쪽을 잠시 좀 보시죠.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이제 욕구나 자원 등 이제 복지 환경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가지고 지역사회의 그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통해서 복지 우선 정책들을 이제 발굴하는 건데, 지금 1기가 보니까 2006년서부터 2010년, 2기가 2011년서부터 2014년으로 돼 있고, 3기가 이제 2015년에서 18년, 4기가 지금 2019년서부터 20년도까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5기가 보면은 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그 소요 내용에 보면 2011년에 사전조사가 있고 2022년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 사업 4기랑 5기랑 이게 겹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겹치는 건 아니고요. 올해 5기 계획을 올해 수립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그러니까 하게 됩니다. 사업이 4기가 진행되면서 다시 5기가 같이 병행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까? 4기 계획이 금년까지 적용이 되고요. 이제 5기 계획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2023년부터 4년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 지역사회 보장 조사하는 걸 보니까 경기복지재단에서 일괄 조사를 하는데, 이게 뭐 법률적으로 정해져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복지재단에서 하지 않고? 예, 요거는 이제 경기도 그 방침에 따라서 31개 시군이 다 같이 공동으로 예, 하는 그 겁니까? 문항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같이 조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시돼서 도비도 일정 부분 30% 같이 반영을 해주면서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 계획 수립단 구성을 보면 현장 전문가, 외부 전문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실무분과 등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까지 그 진행된 사기까지를 놓고 봤을 때 이 계획 수립단들 들어가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뭐 1기나 2기 때는 이제 용역비를 좀 많이 들여서 이제 대학교 그 예를 들면 뭐 대구대학교라든가 뭐 상주대학교 이런 데들이 이제 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전 그 교수님들을 위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욕구조사라든가 시민 욕구조사라든가 자원조사를 병행해서 이제 했었고요. 이제 3기, 4기 때는 이제 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주로 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또 몇몇 분의 이제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해서 진행을 했었고 이번 5기에도 이제 그 재단의 연구 인력이라든가 그 지역에 이제 그 활동하시는 이제 교수님들 위주로 이제 연구진을 꾸리고 거기에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제 실무분과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려면 어떤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계획 그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계획보다는 현장에서 또 직접적으로 그 이루어지는 시각에서 좀 봐야 되는 측면이 더 저는 그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그 평택 복지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복지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있지만 뭐 행복나눔 본부도 있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도 있고 뭐 사회복지사 협회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누차 강조하는 거는 그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복지 관련 어떤 그 정책들을 피다 보니까 중복 성향도 많이 강하고요.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지역의 밑바닥에 있는 어떤 그 복지에 관련된 욕구들을 제대로 반영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점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항상 누차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그 공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복지도 중요하지만 민간 영역에서의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그 협업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사실은 이게 복지의 기초가 튼튼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계획단 수립하는 것만 대충 이렇게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까라는 어떤 그런 사실은 뭐 개인적인 어떤 조금의 의구심이 좀 듭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뭐 전문가고 다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세세한 부분에 들어갔을 때의 어떤 그 복지의 밑바닥에서의 어떤 그런 정서라든가 욕구 같은 게 반영이 되면서 큰 틀에서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제대로 여기까지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연구진이 이제 구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연구진은 이제 그 시민의 욕구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제 실무분과 의원들이 의견을 내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엮어서 그거를 이제 집필을 하는 거지 그 어떤 연구진이 연구진의 의견을 이렇게 막 반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일 밑바탕은 시민 욕구조사 한 거, 또 지역 자원조사 한 거, 그리고 이제 실무협의체나 여러 이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에서 이제 그 제시하시는 의견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 계획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좀 줄이셔도 괜찮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시간상 1기서부터 2기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3기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4기에서 그 우선 정책이 수립이 되어 있을 텐데 우선 정책이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예,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기에서는 이제 총 한 36가지 정도의 큰 틀에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냥 큰 틀에서 예. 어떤데 최우선적으로 뒀고 그다음 뭐 어떤 순서대로 뒀고 그러는 거를 좀 큰 틀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선 이제 중점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복지 시설의 균형적인 이제 배치라든가 뭐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 저소득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이제 그 복지 증진을 위한 그런 정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뭐 나중에 좀 저희 업무보고 끝나고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기 했을 때의 우선순위와 2기 했을 때의 우선순위, 3기 했을 때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4기 했을 때 우선순위를 봤을 때 복지 욕구는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죠? 많이 변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복지가 또 수요가 공통적으로 또 그 욕구가 같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1기서부터 4기까지의 우선순위를 들여다 봤을 때 그 시대에 따라서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없고 일률적으로 거의 같이 간다라고 하면 저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1기 것만 보고 2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1기서부터 4기 것까지의 어떤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분야별로 한번 파악을 하시다 보면 그게 시대의 욕구에 맞는 그 계획들이 반영이 됐나라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다 보면 5기에도 어떤 우리가 이제 나가야 할 방향이 좀 제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대안을 좀 제시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5기 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1기부터 4기까지 이제 그 해왔던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도 하고 특히 이제 또 4기 계획이 잘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계획 수립에 이제 참고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1기서부터 그 4기까지 우선순위 됐던 그 자료하고 그 수립된 계획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은 뭐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요. 뭐 좀 그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해서 저한테 좀 네,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예. 그다음에 11쪽 하나만 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이게 2020년도에 몇 명 정도 했었습니까? 2020년도요? 예, 예. 20년도에도 큰 숫자 차이는 4,300명 그 정도. 4,300명. 2021년도는요? 매년 한 50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4,220년도에 한 4,250명, 작년엔 뭐 4,300명, 올해는 뭐 한 4,340명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늘어납니까? 예, 이제 저희 시는 이제 그 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전입자들이 있으셔서 이게 약간씩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줄었을 때를 대비하면 지금 뭐 보훈 수당이라든가 위로금들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체 금액이 1억인데 보훈 예상 대상자들이 100명이었을 때 하고 뭐 줄어들어서 50명이었을 때 하고 액수는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100명이었을 때랑 50명이었을 때 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받는 게 똑같다면 저는 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왜 그러냐면 줄어드는 만큼 그분들에 대한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당이라든가 어떤 기타 뭐 그 복지에 관련된 위로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좀 어떻게 됐든 고생하신 분들이고 뭐 이분들의 여생이 뭐
대부분 원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는 뭐 우리가 평택시에서도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 좀 제 사회복지과 질의 좀 드릴게요. 제로 웨이스트 뭐 좀 크게 얘기하면 환경 보호 운동이고 좀 있는 그대로 또 해석을 하면 뭐 쓰레기 줄이는 어떤 그런 운동인데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보니까 대나무, 칫솔 등 친환경 제품 및 빈용기를 가져오는 소비자에게 세제, 샴푸 등 리필액을 판매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필액을 네. 줄 때는 어떤 형태로 주는 겁니까? 아, 용기를 갖고 오잖아요. 거기에 그럼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용기를 샴푸라든가. 갖고 오면 거기다 담아주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판매도 하고 리필도 해주는 거예요. 왜 리필만 해주는 그러냐면 게 아니고. 일부에서 이 그 제로 웨이스트 그 운동이 그 어떻게 보면 전 문제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는 안 그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줄이기 운동은 좋은데 그거로 인해서 어떤 쉽게 말하면 뭐 보상 성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를 이제 주다 보면 그 주는 자체의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해당되는 그런 제품을 또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필액만 준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리필액이 아닌 뭐 샴푸가 담겨 있는 뭐 플라스틱 용지에다가 들어있는 어떤 통에다가 그걸 준다든가 이러면 이 플라스틱 자체가 또 나중에 이 운동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서 좀 정책적으로 잘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좀 질의를 드릴게요. 23쪽 보면 지금 이 장애인에 관련된 평택시의 정책 기조가 크게 어떻게 지금 어떤 정책 기조를 갖고 있습니까? 좀 질문이 너무 거창한가요? 옛날로 치면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재활 위주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많이 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재활 위주의 정책보다는 큰 틀에서의 어떤 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거기에 같이 이제 뭐 재활도 같이 가야 되겠지만 자활이죠. 자활 정책, 여기 재활 정책이죠. 재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평택시에서 크게 어떤 정책적 기조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뚜렷한 정책 방향성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민간 배치에 하고 이제 민간 교포 연계해서 정규직 전환으로 하는 것들 좀 더 중점으로 앞으로는 추진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들을 했냐면 쉽게 말하면 뭐 내가 불편한 부분을 뭐 어떻게든지 이제 그 재활을 통해서 이제 극복하려는 그런 정책으로 전에는 많이 방향이 잡혔었지만 저는 앞으로는 이제 이 재활을 넘어서 자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스스로 이제 앞으로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정책으로 앞으로도 이제 더 크게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내가 어디가 불편해서 이거를 뭐 그 불편한 부분을 뭐 그 재활을 통해서 고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좀 편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 참여를 하려면 자활 정책도 이제 저는 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틀에서 앞으로 정책을 좀 평택시에서도 재활도 해야 되겠지만
자활 쪽에 관련된 어떤 그런 정책들도 저는 앞으로 좀 그 펼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의원님 그 방향성 제시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이제 재활에서 자활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확충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기조를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방향이 앞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도 사회 참여가 이제 나와야 되고요. 또 그런 또 일자리들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정책들도 앞으로 좀 평택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4쪽을 한번 보죠. 서부 장애인 복지관. 이거는 뭐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보다도 하나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서부 장애인 복지관이 농어촌 공사 이제 맞은편 쪽에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짓기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지금 설계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주변에 이제 있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보니까 뭐 그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가족이 다 거의 한 가족이 거의 주변 토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좀 나무를 주위에다가 많이 심는다든가 아니면 뭐 그 버스 대는 데를 좀 방향 같은 데를 뭐 잘 좀 잡아서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배려는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그분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또 그분들의 또 요구도 있는 거니까 그걸 서로가 잘 상생을 해서 같이 잘 갈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조금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이거는 특혜라는 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려라는 게 뭐 안 되는 걸 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위치를 뭐 나무 심는 위치를 예를 들어서 뭐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서로가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를 좀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28쪽 여성가족과 국공립 어린이집 인데 제가 좀 항상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시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좀 많아요. 물론 좀 그 나름대로의 집행부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주 시기에 따라서 또 입주민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지금 그 보육을 담당하는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양육수당 같은 것도 지금 이제 국가에서 좀 주다 보니까 또 많이 그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질 않고 부모님들 이제 직접 또 양육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뭐 12개월 미만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20만 원씩 1인당 또 국가에서 주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직접 또 그 양육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오고 또 이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공립을 또 선호하는 부모님들의 정서상 국공립이 들어서면 원생이 뭐 한번 모집했는데 왕창 빠진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개원 시기를 한번 서로가 피해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금은 검토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바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3월과 이제 9월에 개원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으나 이제 아파트 단지별로 입주 시기가 그 시기랑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10월이나 뭐 11월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린이집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으로 인해서 민가정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그 시행사나 이제 그 건설사에게 얘기할 때 3월, 9월이 목표니까 최대한 그 시기에 맞춰서 협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서로가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의미고요. 뭐 그게 안 되면 또 뭐 그 어린이집들을 다른 방향에서의 어떤 지원 형태를 통해서라도 이런 어려움들이 같이 극복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빼먹었었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여성안심 친화도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현황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심환경 조성해서 뭐 공중화장 시 불법 촬영 뭐 점검이라든가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성 안심 기가 서비스는 이거는 정책적으로 지금 폐지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2020년, 21년 2년 차를 이제 운영을 그 사업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거의 이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저는 한번 뭐 이게 폐지됐으니까 금방이야 우측이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좀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용자가 없는데 실제상으로 이용자가 없어서 뭐 이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이 많이 귀가하는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동행하는 그 단체들의 어떤 그 뭐라 하나요? 그 근무하는 시간대하고 이게 또 틀리다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역 같은데 예를 들면 역 같은 데는 뭐 또 기차 시간하고도 또는 전차 시간하고도 관련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는 면밀히 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뭐 이용하는 어떤 그 이용 수가 적다면 그건 뭐 정책적으로 뭐 그렇게 폐지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아까 마냥 파악이 없이 단순히 지금 운영하는 시간대만 놓고 그것만 가지고서 판단을 해서 이런 제도를 또 없애다 보면 사실 여성들에 대한 뭐 여기 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정책이 또 반대로 가는 어떤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평택역하고 서정리역,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역을 선택을 했고 시간도 이제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용 대상자랑 저희 그 사업이랑 그 미스매칭인 부분이 저희가 이제 도보로 이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용 대상자들은 도보가 아닌 뭐 차량을 이용을 해서 편하게 이제 케어를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 때문에 사실 사업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차량을 이용을 해서 귀가 서비스를 해줄 경우에 소요되는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요. 뭐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가 가는데 개인적 생각이지만 역에 내리시는 분들이 근처로 걸어서 갈 만한 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역을 이용해서 가다 보면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장소의 선택의 문제도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그 제안을 좀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